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을 넘어 중반을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두툼한 노인이라 부르며 놀리곤 한답니다. 혼자 살거든요. 그런 제가 부럽다며 일부러 더 그러는 거지요. 지들은 가정의 기둥이니 간혹 술자리를 가져도 10시 무렵이면 안절부절 못하지만 저야 어디 그렇습니까? 12시건 새벽 1시건 절 찾는 이가 없으니 마음이 편하죠. 결혼한 남자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 됐으니 그만 접고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아내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술자리를 접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두려움을 느낄 일이 없으니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부러워할 일일까요? 그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러운 거란 걸 왜 모른답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정작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 게 인간이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제게도 그래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소중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게 되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줬답니다. 그뿐이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저를 속이고 이용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혼자서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정말 제가 아내라는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이야 세상 불쌍한 처지가 되긴 했지만 제 어린 시절은 참 다복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처럼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동네방네 칭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해 주셨거든요. 당신 바빠? 안 바쁘면 당신 아들 성적표 구경하라고 깜짝 놀랄걸. 엄마가 내민 성적표를 본 아버지가 그저 놀라워하시대요. 우리 손자 생기면 보여주게 해. 차라리 야단을 치는 게 낫겠다. 미안해. 근데 이게 다 엄마랑 아버지 책임인 거 알지? 누가 날 이렇게 낳아 놓으래. 멋지다, 우리 아들. 세상에 어떤 자식이 빵점을 받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식 하나는 잘 봤어. 그치? 제가 지지리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단 진짜 공부머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야 하겠네요. 특히 어려웠던 게 영어였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문법 같은 건 당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도 수학은 좀 나았습니다. 어쨌든 빵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정도만 말해도 아실 겁니다. 제가 저희 반 꼴찌를 다투는 놈이었다는 걸요. 아마 다른 집 부모였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쩌면 호적을 파내겠다고 하셨을지도요. 근데 부모님은 안 그러셨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자랑스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나무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저를 더 북돋아 주셨답니다. 공부머리도 타고나야 하는 거지. 아이, 공부가 다인 것도 아니고 사람은 다 타고난 재능이 다른 법이요. 아이,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오잖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고. 너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 그걸 잘 살리면 돼. 알았지?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게 사실이었지요. 제 소질은 장사였거든요.
성적이 바닥을 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전문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으니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성적을 가진 애들이 모인 전문대에서도 제 학점은 역시나 바닥이었어요. 그래도 마냥 놀고 먹기만 한 건 아니었답니다. 때론 마음 맞는 놈끼리 뭉치기도 하고 또 때론 혼자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방학이면 강릉 경포대나 부산 해운대를 찾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고 겨울엔 길거리에서 노점을 펼쳐서 이것저것 팔기도 했습니다. 제일 자랑 같지만 그래서 등록금은 거의 충당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였지요.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요. 단지 그 친구 대부분이 남자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저도 남자니 여자를 싫어할 리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여자들이랑 있으면 좀 불편해졌을까요?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 친구를 다 합쳐봐도 여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답니다. 다들 친했지만 그중 가장 친했던 놈이 영재란 놈이었어요. 저랑 참 닮아있던 놈이었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그러면서도 생전 기죽지 않는 성향까지도요. 도전 정신이 유별났던 것도 그랬습니다. 대학에 가서 만난 친구였지만 정말 평생 벗 삼을 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놈도 저와 별다르지 않았죠. 그러니 그런 말까지 한 거겠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만나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우리 모친이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내가 우리 모친 말을 거역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 새끼 봐라. 야, 누가 할 말인데. 내가 너 때문에 공부를 못해. 야, 아무리 그래도 기말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대낮부터 술 마시자는 놈을 친구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시자는 거겠냐.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다. 아이,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올 것 같냐?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게 뻔하니까. 아이, 괜히 하고 성적 안 나오면 내가 비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술 먹자고 한 거다. 아이, 핑계라도 생기잖아. 술 먹느라 공부 못해서 이 성적 나온 거라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고. 네가 진짜 친구 하나는 기똥차게 둔 거지. 난 복이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귄 거고 너랑 술 먹어주느라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됐잖냐. 누가 들으면 넌 공부 잘하는 줄 알겠다. 너 지난 학기에 학사경고 먹은 걸로 아는데. 아, 그랬었나. 맞다. 우리 과에 너랑 나랑 둘이지. 젠장. 야, 그냥 술이나 먹자. 그럴까? 야,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생각이 잘 맞아. 친구가 딱이야. 친구 소리 그만해라. 아, 왜? 내가 네 친구인데. 그럼 친구가 아니면 뭐냐? 네가 형제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친구하긴 너무 자존심 상하니 차라리 형제를 해라. 아우,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너무 불쌍해지지 않냐? 나 같은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면 좀 그렇잖냐. 형제도 못 되면 야, 그냥 매제 같은 건 어떠냐? 너 내 동생 사진 봤지? 너한테는 진짜 아까운 애지만 내가 인간 하나 구한다 치고 소개해 줄게. 됐거든. 내가 왜 내 매제로 돌아가. 매형이라면 그래도 생각해 보겠지만 농담처럼 나온 말이었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대요. 저런 놈이 제 처남이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놈이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답니다. 어쨌거나 진짜 좋은 놈이었어요.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영재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영재 아버님 지인이 하는 회사였다더라고요. 그러니 취직이 가능했던 거였지요. 그놈 성적에 제대로 된 회사를 간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전 취직을 애초에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수업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며 번 돈에다 부모님의 지원을 더해 완구 상점을 차렸답니다. 생뚱맞은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그간 제가 장사를 하며 느낀 게 있어서였답니다. 다른 곳에는 지갑을 쉽게 안 열던 사람들도 자식 일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쓰는 걸 본디였으니까요. 초반에는 꽤 고전을 했어요. 제대로 된 거래처도 없었고 사람들 사이 소문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주저앉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아이디어도 준비하고 길거리에 나가 전단도 뿌리면서 가게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일단 한번 시동이 걸리면 탄력을 받는 게 장사랍니다. 그렇게 5, 6년이 지날 무렵엔 소매와 도매를 겸할 정도에 이르렀답니다. 대체로 도매면 도매, 소매면 소매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하나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러자면 제 몸이 많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매와 소매의 영업시간이 조금은 달랐으니까요.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도매상이라기보다는 소매 쪽으로 치중을 해야 했고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엔 도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했어요. 정신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졌고요. 당시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이 대리나 과장이니 하며 도토리 키 재기를 하던 30대 초중반 시절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친구들보다 적게는 3~5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였답니다. 예전에 저라면 지갑이 두둑하니 친구들 불러놓고 술도 사고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주어지는 잠깐의 휴식 시간엔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빴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돈을 얻는 대신에 친구들을 잃어야 했답니다. 세상사가 그런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영재놈이 남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재는 처음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몇 달 안 돼서 쫓겨나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버텼답니다. 저희 부친 말대로 저마다의 소질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예전엔 어설프게 보이던 놈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은 독립을 선택해 회사를 차리기까지 했답니다. 인테리어 설비 같은 걸 하는 회사였어요. 영재 놈이 역시 저처럼 한번 하면 영혼을 갈아 넣는 타입이라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성격 탓도 있겠지만 영재 놈에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으니 더 열심히 해야만 했어요. 30을 훌쩍 넘겨서도 여전히 혼자였던 저와는 달리 영재 놈은 28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장가를 갔답니다. 그리고 애를 둘이나 낳았고요. 그러니 더 죽자 살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사 설렁설렁 사는 것처럼 보이던 놈이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없는 놈이 아니었으니 그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기계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벽에 부딪히고만 모양이더군요. 나 미국 간다. 미국? 출장이라도 가냐? 좋겠다. 출장은 무슨? 우리 같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미국까지 출장 갈 일이 뭐가 있다고. 출장도 아닌데 미국은 왜 관광 가는군요. 돈 좀 벌었다더니 벌써부터 돈 쓸 궁리나 하고 잘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예 가는 거야. 아예 가다니. 너 설마 이민 간다는 거야? 아,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 애도 좋고 돈도 좋지만 매일 일만 하고 사니 내가 지쳐서 못 버티겠어. 요새 애들 영어 때문에 유학도 보내잖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다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야, 그게 말이 돼? 겨우 영어 하나 가르치겠다고 이민을 간다는 게. 나 봐라.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자랑이다. 영어 빵점. 야,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눈 뜨면 일하러 나갔다. 퇴근하면 잠자기 급급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말로는 애들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애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크는 게 정말로 애들을 위한 건가도 싶고 세상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따지면 난 아니. 넌 아직도 혼자 잤냐. 100만 원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놈이 뭐 그리 열심히 일해. 난 너처럼 못한다. 진짜 결심 굳힌 거야? 그래, 일단은 가보려고.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오지 뭐. 너도 이제 좀 사람같이 살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 보면 이 형 마음을 조금은 알지 않을까. 결혼? 안 그래도 요새 우리 놓친애들 장난 아니야. 평생 잔소리 한마디 없던 분들이 요즘은 눈만 뜨면 결혼 타령이다. 당연하지. 너 조만간 40 된다. 그땐 힘없어 애도 못 만들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40대 이러면 까마득하구먼. 암튼 내 나이가 안 늦은 건 아니잖아. 맨날 가게에만 붙어 있으니 여자를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진짜 너 형 밑으로 안 들어올래? 까분다. 내 밑으로 왜 돌아가. 나도 사장인데. 일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말한 거 우리 동생 만나보라고. 결혼하면 더 좋고 그럼 네가 내 밑이 되는 거잖냐. 진짜 말이 되는 소리라야 들어주지. 그렇게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 진짜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민 준비를 하면서도 가끔씩 가게로 찾아온 영재가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저희 가게로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우리 몇 년 만이지? 몇 년은 내 결혼식 날 보고 처음이니 벌써 6년인가 7년인가. 아이, 그래도 기억하네. 당연하지. 얼굴을 직접 본 건 2번이지만 네가 사진 보여준 게 몇 번인데. 오빠, 내 사진 한성 오빠한테 보여줬어? 아이, 뭐 보여줬다기보다는 에이,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 저게 하도 내 말을 안 들어서 사진 보여주면 들을 것 같다 싶어서. 아이, 걱정 마. 내 주민등록증 사진은 안 보여줬으니까. 야, 죄송해요. 오빠도. 진짜. 너희들은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투덜거려. 아이, 어서 들어와. 그렇게 오랜만에 영재 여동생을 보았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어릴 때여서 그런 건지도 모르죠. 영애, 너 많이 예뻐졌다. 역시 여자는 나이가 좀 들어야 예뻐지나 보다. 나이? 설마 나이 때문일까? 아니, 그것보다는 화장이 아닐까. 오빠, 진짜 계속 그럴 거면 나 간다. 알았어. 쏘리. 그렇게 영재랑 영애와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재, 놈이 곧 미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이 심란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웃고 떠드니 그런 감정도 많이 줄더군요. 하긴 영재 말대로 미국이 못 갈 것도 아니고 영영 못 만날 것도 아니니 너무 유난을 떨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술 한잔 하자고 말할 수 있는 놈이 사라지는 거였으니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 자리를 영애가 메워주었답니다. 영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영애랑 만남을 가졌어요. 영재 동생답지 않게 조용조용한 성격이 저랑 잘 맞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야 오빠를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거지. 원래 여자는 다 내숭덩어리인 걸 몰랐어. 하긴 오빠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으니 잘 모르겠다. 누가 그래? 아이, 또 영, 그랬지. 꼭 말해줘야 하나. 척 보면 아는 거지. 진짜 오빠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없긴 왜 없어. 아니, 근데 일하다 보니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렇구나. 영재 오빠 말로는 오빠 알부자라면서. 알부자까지야.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래. 들어온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기만 하니 자연히 그리 되더라. 뭐, 그게 그거지. 오빠랑 결혼할 여자는 땡 잡는 거네. 이럴 때 보면 진짜 영재 동생 맞구먼. 그리 말하는 게 고상한지. 아이, 그 말은 진짜 기분 나쁘네. 취소해. 내가 어딜 봐서 성영재랑. 알았어. 그래, 취소한다. 취소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영애는 영재 동생이 맞았답니다. 제가 영재를 만날 때면 언제나 즐거웠거든요. 영애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둘이 닮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나 웃고 떠들다 보니 조금씩 영애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확히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다 보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는 건 확실했어요. 아마 그게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별건가요? 누군가가 문득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면 그런 게 사랑 아닐까요? 근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답니다. 가끔씩 저와 만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주고 하던 영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졌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영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화번호조차 몰랐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만날 때는 항상 영애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을 때였어요.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언제나처럼 영애가 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오겠지 하며 기다리기엔 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영재한테 전화를 한 거였답니다. 가끔씩 미국으로 전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하이, 박 사장. 어쩐 일이야? 국제 전화비 아깝다더니. 아까워도 어째 네가 전화를 안 하니. 나라도 해야지. 이제 미국 생활 조금 할 만해? 아니, 아직도 세탁소 다녀. 아, 일 다 배우고 나면 내가 차릴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더 배워야 할 것 같다. 영어도 더 배워야 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놈이 영어를 한다고. 참나. 근데 영재야, 혹시 동생에게 무슨 일 있냐? 요새 통 안 보여서. 제가 영애 이야기를 물으니 영재가 잠시 말을 멈추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동생은 그냥 뭐 새로운 일 한다고 바쁜가 보지. 나도 잘 몰라. 아이, 그건 그렇고 너 가게는 여전히 잘 되냐? 영재가 급히 말을 돌리는 통에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영애 소식을 묻는 것도 좀 그랬어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즉 통고 이사로군이 괜히 제가 바보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영애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저 혼자 헛물을 삼킨 것처럼 생각됐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었을 겁니다. 영애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1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을 리가 없었죠. 제가 하도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듣다 보니 그냥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애를 잊어갈 무렵이었어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에 있던 지훈이었어요. 제가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힘에 부치면서 구한 직원이었습니다. 참 성실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하라고 그랬답니다. 뭐 밑으로 직원이 하나 더 있었으니 실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전 사장, 지훈이는 실장,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 좀, 형님 가게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누군데? 거래건이면 네가 처리해. 아이, 그러라고 실장 시켜준 거잖냐. 아이, 그런 거면 내가 했지요. 손님이 아니고 형 아는 분이시래요. 나 아는 사람? 누구지? 아유, 혹시 이름 말해줬니? 잠시만요. 예, 영애라고 하는데요. 누구? 아, 영애. 전화 좀 바꿔봐. 정말 영애였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전화기를 타고 오는 목소리가 너무 가늘었답니다. 제가 아는 영애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서둘러 가게로 갔습니다. 정말 영애가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한결 수척해진 모습이었답니다. 일단은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지훈이가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게 영애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 그냥 오빠 보러 온 거야. 오빠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서. 너 혹시 아니다. 아무튼 이제 괜찮은 거야? 지난번 통화할 때 영재가 그랬습니다. 영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바쁠 거라고. 그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축 처져 있는 걸 보면 그 일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었을 테고요. 저도 장사 생활이 10년쯤 되다 보니 웬만한 점쟁이 정도로 사람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응, 괜찮아. 그러니까 오빠 보러 왔지. 오빠, 오늘 시간 괜찮아? 괜찮아. 뭐, 가게야 지훈이가 있으니. 아, 아까 본 그 친구가 지훈이냐? 다행이네. 나 술 한 잔만 사주라.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술 사달라고 말하는 일은 내가 힘드니 위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술을 마셨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인데다 영애와 함께한 이유로 둘 다 엄청 마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깨질 것 같은 머리를 감싸쥐며 눈을 떴을 때 제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그런 적이 있으니 그거야 별게 아니었지만 정작 저를 기겁하게 만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영애가 누워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창피한 말이지만 영애와 제가 옷을 다 벗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비로소 지난밤의 기억들 몇몇이 살아나대요. 저희 둘 술을 진탕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영애가 사라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미 두 사람은 다 만취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 거죠. 말짱한 정신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 사라지고 말이야. 솔직히 막 보고 싶더라. 그래서 영재한테 전화도 했어. 영애 어디냐고 그랬어. 뭐야, 설마 오빠 나 좋아해? 그런 말을 했어야지. 바보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영애가 사라졌잖아. 뭐야, 나 뭐 심심풀이 땅콩이냐. 심심풀이 땅콩은 아니고 오징어 땅콩 정도 아니냐. 쪽팔려. 나 혼자 쇼를 했네. 젠장. 그건 아니야. 오빠 좋은 사람이야. 영재 오빠도 맨날 그 말하고. 영재 아니, 내가 궁금한 건 내 마음이야. 넌 어떤데? 나? 글쎄,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 맞네. 맞아, 그것뿐이니. 난 아닌데, 오빤. 뭔데? 난 이런 거. 영애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무슨 짓인가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모텔까지 온 거였고요. 맙소사,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영애를 볼 자신이 없었답니다. 도망쳐야 하나 망설이는 그때
영애가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한 일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애는 술이 취해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영애를 다시 본 순간 분명히 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이야기 끝에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 보기로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사실 저희는 좀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두질 않더군요. 다 영재 때문입니다. 제가 영재한테는 저희가 사귀기로 한 걸 말했거든요. 영재는 알아야 했지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애 오빠였으니까요. 그래도 당분간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 입산 놈이 동네방네 소문을 했지 뭡니까? 자연스레 영애 집과 저희 집에서 다 알게 됐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애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날 밤의 일이 불러온 결과였답니다.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하고 영애 배가 조금 나온 5개월 무렵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어도 그렇게 정신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빠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남들처럼 알콩달콩 연애의 참맛도 못 느끼고 쫓기듯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친구들보다는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책임이라는 걸 느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죠. 근데 영애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뜻이 더 반영되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을까요? 영애는 새 신부치고는 너무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죠. 영애가 하자는 일이면 모두 다 해주고 싶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못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영애가 웃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들인 희재가 태어나기까지 했는걸요. 제 아들을 낳아준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애는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좀처럼 웃지 않는 여자가 되어버렸답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산후 우울증에 좋다는 약도 먹고 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때만큼 힘든 적이 또 없었어요. 그럴수록 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안 하면 안 했지, 뭔가를 시작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영애의 우울증이 상당 부분 치료됐다고 생각할 즈음이었어요. 물론 그건 온전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였답니다. 안 그랬다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겠죠.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미국 가고 싶어. 미국? 왜? 여행 다녀오고 싶어? 그러자. 아니, 미국 아니라 남극이라도 못 갈까? 여행이 아니야. 거기서 당분간 살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내 아내야. 우리 희재 엄마고. 그런 사람이 우리를 두고 미국으로 간다고? 미안. 나 혼자 간다는 건 아니야. 희재는 데리고 갈 거야. 당신도 가면 좋겠지만 가게 때문에 그러진 못하겠지. 왜 그러는 건데? 여기서 우리 희재 잘 키우고 살면 되잖아. 그러려고 했어. 나 정말 노력했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날 욕하는 것 같고 난 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 잠도 잘 못 자. 알잖아. 그거야 우울증 때문이잖아. 의사도 말했잖아. 셰리야,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 관심 없다고. 그냥 네가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라잖아. 조금만 더 치료해보자. 미안. 나 진짜 더는 못 버텨. 미국 가면 우리말 안 들리잖아. 영어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잘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오빠, 진짜 미안한데, 그래줘. 우리 희재 영어도 배우게 될 거고, 난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럼 그때 돌아올게. 부탁이야, 오빠. 아내의 부탁이면 뭐라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 말대로 제가 미국에 같이 갈 수도 없으니 더 그랬죠. 제 청춘을 다 바친 가게를 놔두고 이민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려 했는데 한번 말을 꺼낸 아내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부딪혔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아내가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내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은 세상이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경우가 달랐어요. 애가 중학생 정도만 됐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희재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마지막 선포를 하더군요. 나 진짜 미안한데, 말할 수 없이 미안한데, 내가 못 버티겠어. 오빠가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갈 거야. 그게 이혼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렇게라도 할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언급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게 없을 수 없었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까지 다 할까 싶었거든요. 결국 제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까지도 놀라게 만들 일이었지만 아내는 어른들의 만류조차도 듣질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아내의 우울증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 그 일을 우울증과 연관시키는 눈치였어요. 오죽하면 엄마조차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새 아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엄마 시절에야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걸 몰라서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참았지만 이젠 시절이 다르지 않니? 네가 서운하겠지. 우리도 서운해. 그런데 너는 오죽할까?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먼저 아니겠니? 새 아기 말대로 다 나으면 언제든 돌아올 거고. 그러니 윤호는 새 아기 말 들어주자꾸나. 그렇게 아내는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의 오빠이자 제 절친인 영재가 있는 동네로 거처를 정한 거였어요. 아내가 기댈 자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더불어 저도 아내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심이 된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장인과 장모님이 참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자기 딸의 얼토당토하는 고집을 부리는 걸 고스란히 받아준 저와 제 부모님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장모님 말대로 한국에서 안 되는 거라면 미국에서 고치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 희재 영어는 덤으로 얻게 되는 거고요. 아빠인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아들이라도 영어를 잘해야죠. 내가 자네 볼 낯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수많은 파문을 불러 일으킨 아내의 미국행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밝은 목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아내가 미국으로 가면서부터는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모습으로 즉각 되돌아온 게 그 증거였죠.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종 전화 통화는 했어요. 요즘이야 국제 전화나 국내 전화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제 전화비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몇백 몇천이 무슨 걱정일까요? 오빠, 나 친구 생겼다. 우리 옆집에 사는 마가렛이란 아줌마인데 나보고 귀엽다고 난리야. 나보고 미성년자인데
애를 낳았다고 막 그러는 거 있지. 내 나이를 말해줬더니 정말이냐고 몇 번이고 물었어. 그랬어. 우리 마누라 대단한데. 그거 영어로 말했을 거잖아. 어떻게 알아들어? 다 알아듣지 못하지. 그래도 대충은 알겠더라 나. 요샌 영어 공부 엄청 해.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영어 듣고. 그러니까 조금씩 들리더라.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니야. 희재는 진짜 영어 알아듣는 것 같아. 에이, 그건 아니다. 이제 간지 4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영어를 알아들어. 나는 10년 가까이 배워도 아직도 영어로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희재가 나 닮은 거지. 아빠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아내의 말에 약간의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정말 희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영어를 습득했답니다. 원래 아기들이 그런데요. 언어에 대한 장벽이 성인과 달라서 금세 알아듣는다더라고요. 그걸 우리 아들이 보여준 거랍니다. 그것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아이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아내가 희재의 빠른 영어 습득을 위해 가급적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에 거의 녹아들지 않은 탓이었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덕분에 제가 아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답니다. 처음 미국에 갔던 한 해는 1년에 한 번 정도 귀국을 했답니다. 비자 문제나 그 밖의 다른 일정들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도 좋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희재를 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했답니다. 아내의 교육관 때문이었죠. 제가 제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이 필요한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영어라면 듣기 무섭게 머리가 얼어붙는 아빠와는 달리 마치 미국 영화에 나오는 아이처럼 영어를 하는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를 볼 수 있었으니 제가 미국에 가질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한 말도 있었죠. 자기가 낳기만 하면 귀국할 거라던 그 말입니다. 그 문제로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내는 미국이 좋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미국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는 머물렀으면 안 되냐더군요. 그만큼 아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을 만큼 모든 면에서 편리한 사회가 됐지만 2000년대 초반엔 안 그랬잖습니까? 게다가 미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발달한 국가였으니 저희와 많은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졌던 때였죠. 그런 곳에서 살다 한국에 오니 불편한 것, 투성이라고 말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대신 미국에 완전히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랑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갔던 거겠죠. 저희 아내와 아들이 처음 간 곳이 플로리다 근처였어요. 영재가 사는 동네에서 차로 10분여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답니다. 아무리 한국이 싫어 떠났다 해도 태생이 한국인인 아내가 미국이란 타지에서 쉽게 적응하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사는 곳 근처에 털을 내린 거였지요. 위급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답니다. 그래서 종종 영재네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조차도 뜸해졌다고 하대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때문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아내에게 국제 택배를 보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귀국 때 희재가 좋아하던 과자나 아내가 평소 즐겨 먹던 식자재를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그게 반송되어 돌아왔답니다.
주소지가 잘못됐다면서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직 안 잤지? 응. 왜?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그것도 있고, 여보, 내가 택배를 보냈는데 반송되어 왔어. 주소지에 자기가 안 산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보내려고. 안 그래도 돼. 요새 한국 마트도 많아져서 웬만한 물건은 다 살 수 있어. 괜히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마. 아깝긴. 자기랑 희재 먹을 건데 뭐 아무튼 다시 보낸다. 그제서야 아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이사했다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남편인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이사를 간 지역이 버지니아 근처라는 거였어요.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가 대략 1500km 정도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평양 가는 거리보다 훨씬 먼 곳이었죠. 동네 근처로 이사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야기가 달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버지니아가 어딘데? 아, 거길 왜 가? 그리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사하는 게 말이 돼? 웬만해선 화가 나는 법이 없었지만 그땐 정말 화가 많이 났답니다. 제 목소리에 화가 난 걸 느끼자 아내가 서둘러 변명을 하대요. 미안.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걱정할까봐. 이사 마치고 자리 좀 잡으면 말하려고 했어. 희재한테 더 좋은 환경이라는 판단 때문이야. 그거 영재도 알아? 알겠지. 그런데도 이야기를 안 했다고? 너도 너한테 영재가 더 실망스럽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 오빠 잘못 아니야. 오빠가 이야기한다는데 내가 말렸어. 보나마나 자기 걱정할 거잖아. 오빠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두 모자 산다면 반대할 것도 같고. 근데 여보, 나 이제 누구 도움 없이도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항상 나 믿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어줘. 그거랑 다른 이야기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에서 살 건데. 나도 이제 50이 코앞이야. 이제 일은 뭐고 아내와 자식과 살고 싶어. 자기가 정 미국에서 나오기 싫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왜 그래? 자기 말대로 완구점 자리 잡을 대로 잡았잖아. 그걸 접겠다고. 한국 재산 다 정리해서 오면 여기서 뭐 할 건데. 우리 희재 잘 키우려면 좋으나 싫으나 당신 완구점이 돌아가야 돼. 알잖아. 조금만 참아줘. 나 진짜 희재 조금만 더 크면 나 혼자서라도 들어갈게. 희재, 이젠 아무도 동양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안 깔봐. 당신도 봐서 알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알았지. 사랑해. 언제부턴가 저도 아내 속마음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희재의 교육 때문인지 혹은 자신이 미국에서 살기 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가 계속 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였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는 거였죠. 영재처럼 온 가족이 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도 방법이긴 했어요. 홀로 계신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게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자면서 이런저런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아내 말대로 제 평생을 바친 가게를 접는 일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게 가족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가겠다는데도 말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었죠. 어쩌면 아내는 제가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돈을 대주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기러기 아빠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산 것도
맞거든요. 차라리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한성아, 나다. 윤호? 아, 그래. 윤호야. 잘 지내지? 나야 잘 있지. 넌 어떠냐? 가게 여전하고 동기 모임 좀 나와라. 이제 시간 좀 낼 때도 되지 않았냐? 윤호라는 친구놈이었어요. 영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사실 제 친구가 아니라 영재의 친구였어요. 영재의 동네 친구이던 놈인데 우연히 같은 대학에 다녀 그랬답니다. 과는 달랐지만 영재랑 친구다 보니 이래저래 함께 어울려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가게를 하면서부터 워낙 바쁘다 보니 소원해진 친구였는데 사실 윤호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재랑 같이 어울리다 서로 고등학교를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관계가 멀어졌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다시 고등학교 동창회에 드문드문 얼굴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웠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전처럼 가게에 무작정 매달려 있진 않아도 되니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그때 다시 만나 가끔씩 만나 소주잔을 부딪히는 사이가 됐지요. 이놈이 참 잘 됐더라고요. 학교는 똥통 학교를 나온 주제에 대기업에 들어가 부장님까지 됐더군요. 제가 나온 학교를 똥통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인데요 뭐. 윤호가 대단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만나는 사이인데 그놈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참, 내가 전화하면 안 되냐? 너 마누라 들어왔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들어와? 윤호가 영재의 동네 친구다 보니 당연히 영애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한때 영애를 좋아하기도 했다고 저한테 말했을 정도니까요. 누구긴 누구야. 내 마누라, 영애 말이지. 내가 지난주에 미국 출장 갔다 왔거든. 형이 좀 바쁘긴 하다. 뭐, 아무튼 그래서 귀국하는데 비행기에서 영애를 본 것 같았거든. 내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분명히 영애 같았어. 옆에 부하 직원도 있고 비즈니스에 앉아서 굳이 아는 체를 안 하긴 했는데 A씨 모르겠다. 야,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그러면 나한테 욕이나 실컷 해. 그랬으면 좋겠다. 윤호가 정말로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분명히 귀국편 비행기 안에서 영애를 봤대요. 자기야, 너무 달라지기도 했고 영애가 자기를 알지도 못하니 그렇지만 자기는 영애를 몰라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영애 옆에 동양애가 하나 있었대요.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대요. 거기까지 이해가 갔는데 그 옆에 미국인인 듯한 남자와 혼혈처럼 보이는 아이까지 있었대요. 한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는데 그 아이 역시 영애에게 엄청 매달렸대요. 네 사람이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를 풍겨서 도저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저한테 전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볼 때 그게 아니었다. 처음 본 남자와 굿나잇 키스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진짜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는데 말해주는 게 맞다 싶다. 내가 틀렸으면 내가 죽일 놈이 되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 가만히 있다 바보가 되는 거니까. 확인해봐라. 끊는다.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아내가 귀국을 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윤호가 단단히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영애를 본 건 좋게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제 결혼식 때도 오지 않은걸요. 그러니 영애 닮은 여자를 보고 그럴 수도 있었죠.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동 응답기에서 안내 목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일단 듣는 대로 전화를 걸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끊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만 계속 나오대요. 밤새 보여줬습니다. 금세라도 아내가 전화를 걸어올 거라는 기대를 안고 기다렸지만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답니다. 그쯤 되자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어쩌면 윤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윤호가 봤다는 그 남자와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윤호는 분명히 두 사람이 굿나잇 키스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어요. 만약 아내가 귀국을 했다면 갈 곳은 저희 집 아니면 처가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처가로 향했어요. 경기도 퇴촌에 있는 처가로 가는 길, 손이 떨려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정말로 아내를 본다면 윤호의 말이 반쯤은 맞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호가 잘못 봤을 거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집 앞 공터에 차 세우고 대문에 벨을 누르려는 그 순간 너무도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다니엘, come 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if you fall? 무슨 소리인지 알 리가 없죠. 태어나서 한 번도 친해지지 않았던 영어였으니까요. 그래도 대문 사이로 언뜻 빛이 나는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놈이 마당을 뛰어다니다 넘어질까 우려하는 엄마의 말이었지요. 넋을 잃은 채 서버렸습니다. 처가의 시골 철대문은 사이가 벌어진 그런 거였어요. 그 사이로 사람이 보이는 그런 대문이요. 아내가 저를 보았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안 볼 수 없었겠죠. 그게 저란 것도 금세 알아챘고요. 저만큼 놀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걸로 봐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던 끝에 장모님이 나오셨어요. 영애야, 뭐하니? 애 아침 먹여야지. 아직 날 쌀쌀해. 어서 들어와. 장모님이라고 절 못 보실 리가 없었지요. 귀신을 본 표정이시대요. 박서방, 자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을 들어가 보니 장인과 장모만큼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리고 키가 2미터쯤 되어 보이는 미국인도 있었고요. 제 아들 희재는 아직 자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어서.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아내와 장모, 장인까지 쉽사리 입을 못 열더군요. 미국인이 뭐라고 했는데 저야 영어를 모르니 알 수가 없었고요. 아내가 미국인에게 뭐라고 그랬고 미국인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2층으로 올라갔답니다. 아마 그 2층에서 잠을 잔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까? 근데 난 아는 게 없어. 이야기를 좀 하라니까. 이게 뭐냐고. 미안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지 이야기하라고. 저 남자는 뭐고 저 아이는 또 뭔지 말하라고. 결국은 아내가 다 이야기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던 그 남자가 아내의 옛 애인이었대요. 원래 주한미군인 그 남자를 아내가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답니다. 장인 장모도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에게 딸을 줄 마음은 없었고요. 그 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흔적 없이 사라진 그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결국 아내는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고 남자와 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아내가 술을 찾았다가 사고를 친 거였어요. 그 뒤는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갔죠. 그러자 아내가 그토록 미국에 간 이유가 슬쩍 짐작이 되대요. 저 남자 때문이었어? 저 남자를 만나겠다고 거짓말하게 되고 미국까지 간 거냐고. 어서 말해.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잖아. 그래더군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마크라는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였어요. 버지니아로 이사도 그래서였죠. 영재가 근처에 있으면 그 남자와 살 수 없으니 영재 손길이 닿지 않는 버지니아로 간 거였어요.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아이까지 낳은 거고요. 그러면서 제 돈으로 4사람이 살았던 거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내도 아내지만 그걸 알고서도 이렇게 자신의 집에 4명을 다 들인 장인과 장모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2분한테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자식 2 모두를 미국에 보내고 적적하실 2분이라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기도 했고 얼마 안 되지만 꼬박꼬박 용돈도 드렸는데 미안하네. 우리가 죄인이야. 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도 염칠한 게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우리가 다 죄인이네. 너무 미안해서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하겠어. 너무 기가 막히니 화도 안 나대요. 아내도 안 해본 장인이건 장모건 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만은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단 한 사람에게만은 털어놨습니다. 바로 영재 말입니다. 영재가 이야기를 듣고는 울다시피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동생이 저한테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을 듣고 영재는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답니다. 너 괜찮냐? 내가 바보네. 괜찮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할까? 다 내 잘못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말해. 어떻게 해줄까? 이혼도 하게 해줄게. 위자료도 받게 해줄게. 그간 네가 영희한테 보낸 돈 전부를 다 토하게 해줄게. 그걸로 위로가 되겠냐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 추궁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줄게. 그리고 일 다 끝나면 나 실컷 때려줘라. 다 나 때문이니까. 영재는 자신의 가족이 벌인 일을 보고 가족의 편을 드는 대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동생과 부모를 꾸짖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처럼 그간 제가 지원한 금액을 낱낱이 찾아내 그 돈을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 돈 대부분은 영재가 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안 막은 게 아니라 못 막았습니다. 제 정신이 날아가 버린 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와 장인 장모가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별했습니다. 그나마 하나 위안이 된 게 있었다면 제 아들 희재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속은 미국인이었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자랐으니 미국에선 이혼 후에도 서로 교류하는 경우가 흔하다더군요. 희재는 저와 아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아들이 절 속인 건 아니니까요.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영어를 못하는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영재가 통역을 해주었답니다. 저 대학은 한국에서 다닐까 해요.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빠랑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젠 제 여자일 수 없는 아내와 그의 가족들 말입니다. 그리고 영재도
그 얼마 후에 돌아갔고요. 영재가 가기 전에 그러더군요. 내가 동생을 소개시켜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그래도 한성아, 나 내 친구하고 싶다. 언젠가 조금이라도 화가 풀리면 나 불러주라. 나 같은 놈 꼴도 보기 싫겠지만 나 내 친구인 게 너무 좋으니까 간다. 그렇게 친구도 떠났습니다. 아직 영재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재 말대로 그놈은 제게 하나뿐인 친구이자 형제이니까요. 다만 그놈을 보면 다시 상처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게 두렵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그때 연락하려고요. 옛날처럼 욕하고 낄낄대면서 소주 한 잔 나눌 그날이 모쪼록 머지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